안녕하세요. 도시개발론 이재철 강사입니다. 14주차는 보강이죠, 원래. 아,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따로 이제 무리하게 수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요번 수업 시간은 시험 범위에서도 좀 빠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이 어려운 도시개발론 수업을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이 고생 참 많으셨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뭐 집 밖을 나가기가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런 시절을 올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죠.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도시 개발에 관한 관점이 도시 개발과 도시 계획에 관한 관점이 좀 많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 고밀 개발이나 이런 것들, 그동안 뭐 우리가 관광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국내에 있는 산업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깨졌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래야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층에서 좀 중하층민 사이에 있는 분들이 도시 안전망이나 도시 개발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에서 보호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한 번씩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요번 주 단어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할게요. 요번 주는. 그리고 요번 주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아니에요. 각각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예상 문제라고 할까요? 낼 거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도시 계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토지 일몰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뉴스 영상을 편집한 거니까 요걸 한번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을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상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청계산 등산로입니다. 이 산 대부분은 개인들이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산은 공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7월 1일부터 이 산의 등산로가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토지 보상 기간을 고려해
2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동네 공원은 대부분 보상이 끝났거나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현재 쓰고 있는,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됐죠.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쓰고 있으면 어쨌든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의 경우 서울시의 모든 산은 공원으로 지정됐고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 소유주가 등산로를 폐쇄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다 사유지예요. 예. 예. 알고 계셨어요? 모릅니다. 그 사유지가 보상을 해줘야지. 서울시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년 예산의 40%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 결국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다른 용도로 못 쓰겠습니다.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 이런 신념과 각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추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방침만 반복되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약 2년 전 이 공원 내에 이런 1000세대 가까운 민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공원으로 유지는 하되 민간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땅 소유주의 재산권 실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특례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녹지 훼손 문제를 비롯해 수익 사업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기를 원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공원의 편익 대비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분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국토부는 최근 국공유지 도시공원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Y가 간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별탈 없이 이용한 도로에서 사용료를 걷기 시작했다는 제보인데요. 알고 보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다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 지자체도 관여하기 어려워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차량의 왕래가 잦은 인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주차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관리 요원이 나타나더니 요금을 받아냅니다. 모르는 줄 알고 냈는데 돈 받는다니까 1,000원 주고 왔어요. 포장까지 되어 있는 300m 도로 양옆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곳곳에 사유지라는 표시와 함께 30분당 1,000원이라는 이용 요금 안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넘게 조용했던 골목길이 요금 문제로 시끄러워진 건 소유주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도로로 사용되던 사유지가 경매로 나왔고 이를 사들인 새 주인이 사용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은 문제의 도로를 구청이 관리한다는 의미의 준용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용도로라도 주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 비법정 도로로서 법정 도로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보상 규정은 없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런 토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경북 구미시에는 주민이 다니는 골목길 한가운데에 아예 담벼락을 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사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용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지자체에게 이러한 도로는 좀 수용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인과 여기에 반발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골목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려 코앞의 길을 빙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미추홀구 용현동 한 골목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골목입니다. 그런데 길과 길을 연결하는 골목 끝이 철제 구조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골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오가는 관습도로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땅 주인이 골목을 포함한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길이 막히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교회를 가려고 해도 200m를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혀버린 길로 인해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빙 돌아 2분 20초가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막혀버린 길을 되돌아가거나 위험한 철제 구조물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여기가 원래 100년 넘게 다니던 길이고 노인네들이 90 넘은 노인네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막히게 되면 응급차, 불자동차 하다못해 정화조차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길이 막힌 건 지난 9월 중순경. 관습도로로 사용되던 길을 토지 소유자가 미추홀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도로로 보이는 이곳이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을까? 토지 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골목은 도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목 끝의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허가가 난 겁니다. 이루어져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법원과 주민들이 도로상 썼던 거지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자기가 그걸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도로를 막지 말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추홀구는 해당 길의 토지 매입을 고려했지만 공시지가 3억 원 내외인 땅을 토지 소유자가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 무산됐습니다. 구는 주민 불편이 계속된다면 인근 교회에 화단 철거 요청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마저도 사유지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을 이야기거든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20년 동안 우리가 지자체에게 기회를 줬지만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바뀐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임기 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려 그러면 다른 다리를 논다거나 이런 수건 사업을 하지 이러한 일들의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신경을 안 쓴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러한 공원 녹지를 한 뼘도 안 내주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유재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든 어디든 가서 다시 소송에 붙으면 질 확률이 되게 높은 사안들이거든요. 특히 도시계획법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는 법 자체가 이제 절차법이라서 그 앞에 있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법에서 지정이 돼서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환원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서 겪어보시면 알지만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내가 등기를 받았네 안 받았네 연락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것들 가지고 되게 많이 다툼 법정 쟁송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셨던 거는 정말 임시 방편적으로 했던 이야기고, 그거는 그냥 정치가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도시 계획을 조금이라도 아신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서울시가 만약 이 도봉산이나 이쪽에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그 소송 비용까지 어마어마한 그 서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을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공재와 사유재의 적정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사유재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의 일부에 개발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해준 이제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공원 부지가 뭐 좀 작은 경우나 토지 소유주가 한 명인 경우엔 그게 가능하지만 토지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쪽에 그 개발되는 쪽 토지에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주변에 있는 그 지주죠, 토지 소유자들은 어쨌든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청이 소송하면 법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법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면 서울시건 중구청이건 어디건 개인 대 개인이 맞붙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게 돼요. 서울시라는 게 법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는 못하는 거죠. 물론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하고 이러지만, 벌써 몇십 년간 그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에 대한 또 보상이나 더 참으라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에 가셔서 일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이 되는 입장하고 이게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잘 중립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실지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보상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지연을 해주면 토지에 대한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해 주겠다 라고 이제 매입 의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밝혀야 되고, 그 설득 과정에서 아까 보셨듯이 제일 마지막 뉴스였죠. 공시지가가 3억 원인데 6억을 달라 그랬다. 근데 공시지가를 따지면 안 되죠. 왜? 우리 공시지가는 지금 그 토지가 안 올라간 건물 대지에 관한 평수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건물을 3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지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6억을 부른 것도 많이 부른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절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구청에서 평당 3억씩 비용을 내고 나머지 평당 3억에 대한 비용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가구들이 나눠서 계획을 한다던가 이러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법안이나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소송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합리적인 도출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설득의 영역이자 정치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정치라 하면 개발업자와 그 주변 주민 간의 적절한 조화를 어느 선에서 맞춰야 될지에 관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공무원이 심판이 돼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가지고 서로의 이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조율이 강제성이 있게 되려면 이제 법적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물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이제 기말고사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뭐 아직까지는 도시계획법이나 주택법, 뭐 공원녹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한 아까도 봤듯이 법안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고 어느 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왜? 아까 미추홀구 그런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시가 6억이라 그러지만 서울 시내 땅 한 평에 막 10억, 20억씩 하는 땅을 도로로 이렇게 계속 내주고 있을 토지 소유자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들이더라도 이것을 내가 내 소유권과 그 경제적 이익을 찾겠다고 하면 이제는 말릴 방법이 좀 전무하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토지 상승률이 아마 지금 세금 걷는 그런 재원보다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개발에 대한 환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용적률 원래 200%인 땅인데 그래 니네 300% 400%를 줄 테니까 이 땅의 일부를 개발에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부 체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니네 개발하고 싶은 만큼의 평수를 얘기해봐라. 대신 50% 이상은 안 된다. 50%에 대한 개발 이익금 환수를 얼마를 부과하겠다. 뭐 이러한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소송이나 쟁송에 가기 전에 협의사항으로 우리가 많은 도출을 이끌어내야 국민의 세금이 낭비가 안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저같이 좀 구체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나중에 한번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러잖아요. 일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갇혀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자유롭거나 뭐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열린 생각을 듣고 뭔가 좀 더 참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까에 대한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창의적인 점수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 기본 논술에 관해서 점수를 드리는 거는
창의성과 합리성, 그 다음에 논리성이 보장돼야지. 그 합리성이라는 건 일단 자기 주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창의성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단 기타 예로 드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50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준비 과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방식은 안 된다고 헌법에서 인정을 했고,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너무 한쪽이 강공으로 나가고 이렇게 협의 없이 나가면 결국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법정에서 판결받은 쪽은 되게 심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법정에서 만나게 되면 지자체들은 아마 거의 80~90%는 패소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만 안 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내가 민사소송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니네 돈 내놔 이러고. 그럼 거기에 있는 국민의 세금이 계속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계속 딴소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뉴스를 한번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던 매매 시장이 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시장은 뭐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었죠.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나온 한국감정원 통계에도 전주보다 매매값, 전세값의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전세난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오늘 전세 대책 내놨고요. 전세난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채널 아포유를 운영 중인 이종원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자리 또 멀리서 오셨죠? 예. 예. 괜찮았습니다. 예. 오히려 빨라가지고요. 예, 별내에서 오셨고요. 예. TMI였네요. 고마운데요. 예. 아무튼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잖아요, 부동산. 예, 상당히 어쨌든. 무거운 예. 주제죠.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고 좋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몇 번째냐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정될까에 대해서는 좀 반반으로 아직까지는 나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장을? 지금 부동산을 갖다 바라보는 해석하는 견해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은 심리다. 그런데 하지만 심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어려운 지표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심리보다 앞서서 부동산은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한번 차트를 갖다가 띄워주시면요.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지금 해당 차트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네요. 예,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을 분양주택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갖다가 쭉 뽑아봤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약 14만에서 15만 가구 수준의 입주 물량이 나타났었죠. 예. 그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2011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10만 호 안팎에서 입주가 진행이 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 가격이 더 폭등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부동산의 흐름을 갖다가 보시면은 사실상 2012년도는 부동산 최악의 시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매매값도 하락하고 그렇죠. 거래도 잘 안 되는 시기였죠.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하락을 동반했었던 시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2012년이 그렇게 바닥이 났던 원인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뭐 리먼 후유증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죠. 그건 아니고요. 예. 수급 논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2012년에 바로 과천 정부 청사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공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그러니까 세종시와 세종. 각 시도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던 시점이에요. 맞아요. 해당 시점 이동 가구만 대략 추산해도 10만 가구 이상입니다. 예. 서울에 330만 가구가 거주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10만 가구면은 3% 정도. 예, 그 정도의 수요가 빠져나가던 시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12년도에는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서 전세가 하락까지 동반했던 시즌입니다. 예. 따라서 2011년도까지는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어요. 2011년도에는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가 2012년도에는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을 갖다 동반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 및 그리고 청사의 이전이 2013년까지 지속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2013년도 초반까지는 시장이 불안했다가 2013년 다시 하반기부터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2013년보다는 2014년도가 더 심각했고요. 예.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해서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매주 막 1,000만 원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러 갈 때마다. 이 시기가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그쵸. 이 시기도 상당히 심각했던 예.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전 정부에서는 건설에 대한 각종 규제, 세제 완화 등을 통해서 시공사들이 신규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사실상 2017년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차트를 갖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7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2017년부터 가격이 상당히 시장에서 안정세를 보여나가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는 거의 전세가가 보합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2020년이 돼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입주 물량이 다시 2010년 이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수준으로 2020년 입주 물량이 나타나게 줄어드네요. 됩니다. 예, 확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 가장 밑에 하단에 붉은색, 예. 분홍색 차트를 갖다가 짙은 분홍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경기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올해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나타난 시점이 서울에서는 6월 달부터 나왔었지만 예. 경기권이 사실은 먼저 좀 치고 급격한 올라갔다. 상승을 치고 나갔죠. 정부가 이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지금 내놓기 시작했고 6.17 대책이 굉장히 세긴 했어요, 사실. 사실상 6.17 대책보다는 7.10 대책이 7.10이 더 셌나요? 강력했습니다. 예. 6.17 대책에 대해서는 전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7.10 대책으로 7.10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상 좀 시장이 안정되는 기간이 그쵸. 한 2주 정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안정이 좀 돼 있고 특히나 매매 시장 같은 경우 뭐 신고가도 나오지만 단지에 따라서는 또 저가에 거래되는 단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긴 했지만 더 올라가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매매값까지 전세값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금 입주 물량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수급은 무너졌습니다. 수급은 무너졌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갖다 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은 이미 예견은 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리고 뭐 학군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주나 학군 수요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나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상 예. 지금 정부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개념이 예. 너무나도 경직돼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혼부부로 예. 생활을 시작할 때는 뭐 작은 주택, 뭐 10평형짜리 소형주택이 있어도 시작할 수가 있지만 예. 자녀가 태어나면서 좀 더 넓은 주택이 그쵸, 필요해지고요. 가고 싶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초등학교 학군에 맞춰서 예. 그때는 학세권이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갖다 초품화 아파트라고 하기도 예. 하고요.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집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점점 그리고 나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주거도 업그레이드 되어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한번 주택을 살면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은 계속 주거의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거주 의무 기간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등 좀 우리의 주거 이전의 자유가 좀 약간은 좀 소외시되는 게 아닌가 현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자들 계속 나는 조금 더 회사에서 가까운 곳 혹은 가족이 늘어나면서 좀 더 넓은 집 예. 그런 집을 갖다가 이전해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한 신혼부부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구 수는 계속 업그레이드된 수요를 갖다가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임대차 3법이 딱 나타나고 나서부터 임대차 물량 시장에서 확 줄어들었죠. 임대차 강제 물량이 확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바로 임대차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주 이전을 갖다가 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씩 나오는 매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이 확 높아진 그런 매물들을 갖다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받아내면서 이전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가 뭐 핑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서울권의 전셋값이면 경기도 아파트 산다. 그러고 있다 경기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모르겠다. 서울로 다시 온다. 이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핑퐁 게임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부동산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입주 물량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이 지금 깨진 부분들. 예, 입주 물량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요. 예. 사실상 우리가 2018년도에 주택시장이 잠깐 안정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안정된 시장이 정부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쓴 효과가 발휘돼서 2018년도에 잠깐 안정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9,700세대짜리 예. 그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입주 물량은 그만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상 차트를 갖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지금 올해의 상승은 경기도가 주도한 상승이었다는 것이 상기 차트상에서 명쾌하게 보입니다. 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에 4월 달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4월 달부터 됐어요. 예. 그리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보인 반면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월 이후 5월 말부터 예. 6월, 7월, 8월 그렇게 상승해가는 부분이 보이죠. 이번 상승은 예. 경기권이 상승을 갖다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서울에는 2개월 정도 약간 늦게 전달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집을 갖다가 매도한 사람들이 다시 서울의 주택을 구매한 기간이 갭이 약 2개월 후에 시장에서 발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서울 간에는 주고받는다는 관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논리에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경기도권도 지금 요즘에 뭐 평당 가격이 3.3제곱미터당 뭐 4천만 원 넘어가는 지역들도 허다하게 많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서울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 대표적인 게 파주, 김포, 경기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포가 조정 지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잠잠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형이잖아요. 사실 이 김포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서울에 예. 인접한 시 중에서 김포만큼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은 없을 겁니다. 서울에 인접한 시 중에서 예. 김포만큼 상승률이 저조한 지역은 없었던 것이 사실상 앞서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2018년, 2019년 상당히 높았던 것을 갖다가 앞선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김포가 경기도권에서 입주가 세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 텀을 갖다 놓쳤던 것이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서울의 접근성 대비, 그러니까 서울의 각 지역 강남이라든지 요지 접근성 대비해선 저평가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예. 지금 올해 8월 달에 향산리 힐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예. 3,500가구짜리 입주 물량이 입주를 하고 그 이후로는 김포에 한동안은 이제 입주 물량 너무 많았던 입주 물량이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김포는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높았던 곳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예. 사실상 수급적인 논리에 따라서 지금 원래 가격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접근성 대비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의 안정성이 이제는 찾아지면서 오히려 수급 불균이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찾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결국에는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다주택자, 갭 투자자, 뭐 근절을 하겠다, 투기꾼과의 뭐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정이 되다가 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임대차 3법 좀 여쭤볼게요. 임차인에게 되레 이게 독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상 이미 예. 수급적인 논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원래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수급이 이미 깨진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좀 시장이 좀 불안 요인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예. 작년까지 갭 투자자를 갖다가 좀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갭 투자자들은 한 주택만 남기고 파시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갭 투자자들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전세 매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거주 이전을 하려던 사람들, 임차를 통해서 예.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 더 좁아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 주택 가격이 좀 불안정한 요인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네. 근데 여기 임대차 3법이 가해지면서 사실은 불난 집에 불을 지른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제 2년차 전세 기간이 끝나서 시장에 전세 매물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 계약갱 신청권을 통해서 또 연장이 된단 말이죠. 예. 그만큼 시장의 매물은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서 안 그래도 신규 입주 물량도 적고, 근데 여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죠. 임대차 3법은요. 시기가 참 아이러니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이게 같고요. 부동산 시장을 갖다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임대차 3법의 타이밍도 너무나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를 갖다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세 가지 요인을 갖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러한 전세 시장의 급등은 예. 이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예. 준비를 직접 해오셨죠?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서울에 예. 그 면적별 평균 거래가를 갖다 차트를 갖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주택 가격이 114% 정도 상승했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 선을 갖다가 먼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붉은색 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 정부 집권 전과 후가 5억 6,600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0억을 갖다가 찍었죠. 예. 지금 이게 무엇이냐?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5억 7천이었던 거래가가 10억까지 상승해 간 것이죠. 약 170%가 넘는 상승률이고요. 예. 지금 이거는 특정 단지를 갖다 언급할 필요가 없이 거의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주장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한국감정원에서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갖다가 나는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는요. 매매 가격 지수 동향과 더불어서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이라는 것도 동시에 발표를 하나요? 예, 동시에 집계가 동시에 집계는 아니죠. 예. 먼저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은 매주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실거래 가격 지수 조금 이제, 동향은 3개월 정도 늦게. 그쵸. 왜냐하면 나오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 1개월이 갭이 1개월이니까. 있다 예.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3개월 늦게 예.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은 아파트가 항상 매달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래가 없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거래 가능 가격을 갖다가 그 가격 평가자들이 판단해서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게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입니다. 그냥 한국감정원이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은 시장 흐름과 상당히 예. 맞아떨어져 갑니다. 근데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은 이 조사를 갖다가 왜 하는지 그 목적조차도 불분명하고 우리가 지금 체감하듯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집값 114% 올랐어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라는 부정확한 통계를 사용한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상당히 좀 예.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예. 있죠. 저희가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전망을 담당 PD가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오늘 대책도 나왔으니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예. 힘든데 사실은 저는 입주 물량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시 느끼는데 2021년이 2020년보다 입주 물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2021년은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 갭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예. 환경적인 여건도 계속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의 상황은 올해보다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률 올해 수준의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률 수준에서만 막아도 그건 선방했다라는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허가가 되면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저희가 잘 보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그 경제를 운영하게 되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통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산주의가 붕괴된 원인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소유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재와 복지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뭐 좋다
좋다는 평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또한 공급과 수급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잠시 이제 그 수급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빠졌던 것들도 아까 뭐 부동산 대책이 잘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 있던 그 서울 근교에 있던 그런 공공기관들을 다 배치를 하면서 결국 3%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못 채워서 문제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도 대부분 이제 결국은 공무원시 대신 뭐 남편이나 부인 혼자 내려가고 결국은 자식들의 그러한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의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내려갔다 전세 물량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이러한 제도들이 다 억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강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못 맞춰준 거죠. 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러한 것들이 좀 강했어요. 서울의 개발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 물량을 강제적으로 너무 많이 할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거는 근대 건축물이니까 뭐 한 동을 남겨라 이런 식의 제의를 하면 결국적으로는 이 도시 개발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면에선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적인 데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좀 심해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의 부족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서 내가 밤새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만큼을 예상을 못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급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강제로 빼내거나 강제로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 2018년에는 강제적으로 빼주는 일들을 해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더 빼낼 여력이 있는 것도 몇 군데 안 남았죠.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세종시로 국회도 옮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청와대 빼고 다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논리는 좀 참 아동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만약 국회의사당이나 뭐 서울대를 옮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옮기게 되면 그쪽 땅값은 안정이 될까요? 결국 갔다가 도돌이 펴지고 전국을 헤매고 다닐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관점이나 이제 정책을 세울 때 정치적 관점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공서 가서 일을 하던 아니면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일을 하던 아니면 부동산을 하시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관점을 잘 보실 수 있어야
이 경제를 읽어나가고 좀 뭔가의 여유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력이 많아져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여력. 근데 지금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정책에 관해서 공급만이 최선의 정책이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지 아나요? 나중에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신청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세대 독립이 돼 있으면 훨씬 더 가산점이 붙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대 분리를 하고 밖에서 생활을 좀 하시면서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대출도 나오고 본인 수입에 대해서 누적에 관한 내용들, 세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이에요. 그리고 19세 미만, 그러니까 17세까지는 3천만 원이 될 거고요.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지 아마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어머니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왔던 게 호텔식 아파트, 그 공공주택이 나왔잖아요. 1인 가구. 거기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이나 30 정도를 내고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거기를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거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랑 따로 독립세대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나 이런 걸로 뭔가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이 붙고 나는 생애 최초 주택도 넣을 수 있고 청년주택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희 세대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최소한 2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결국 인구가 하락 감소세로 돌아서서 아무리 그 공급을 해줘도 공급과 수요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0에서 25년 내에는 그렇게 가라앉을 거라고 봐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0대 중후반서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그때쯤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세대만 해도 부모님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세대였죠. 한 세대가 조부모, 부모, 자식까지 같이 사는 3세대가 이루어지는 세대였기 때문에 좁은 면적, 좁은 집, 지금보다 훨씬 적은 주택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4인 가족도 무너져서 지금 2인 가족, 1인 가족 이러잖아요. 세대 분리를 통해 가지고 집에 대한 그 수요를 계속 공급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사회의 사회의 이 변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공급 요소를. 1인 가구, 뭐 2인 가구, 그래서 예전에는 40평대, 30평대가 기준을 이뤘지만 요새는 뭐 20평대,
10몇 평대도 많이 수요가 필요로 하다고 얘기하고 세대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대책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학부 다닐 때 500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 경매 투자를 해서 32살 때 현금으로 1억 4천까지 번 적이 있어요. 이제 지역개발학과나 도시공학과나 뭐 건축과 이런 쪽은 본인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보는 눈을 조금씩 키우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과 학생들보다 저는 되게 많은 기회가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복받은 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 배워서 왜 우리과 전공이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과 전공으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에 관한 생각들을 조금씩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부도 재밌고 학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우리가 해법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시험 문제로 내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를 2문제나 가르쳐 드렸어요. 어쨌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기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논리성이 담보 안 되고 합리성이 담보가 안 되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여지껏 봤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그렇게 큰 점수는 못 받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대면 수업 시간 보강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늘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되게 중요한 여름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본인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여러분 졸업하고 뭐 하실래요?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저도 이 협성대 학부를 나왔거든요.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배들이고 어찌 됐던 간에 학교에 애정이 있는데 지금 나의 후배들은 왜 이런 미래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이 지나기 전에 저는 본인은 어떤 걸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따셔야 되겠죠. 어떤 자격증? 뭐
토목직으로 갈 건지 이제 도시 계획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틀리고요. 그러면 난 토목직으로 갈 거야. 그럼 토목기사를 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시계획직으로 갈 거야. 그럼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사를 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합격하셔야 돼요. 한국사는 시험을 봐서 합격, 국사나 이런 거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한국사 시험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워드, 컴퓨터 응용 능력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게 가산점이 또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공무원 시험들 과목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 돼요. 내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기사 시험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필기까지는 합격을 하고 실기는 2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 4학년 졸업하기 겨울방학 전까지는 기사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나 뭐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을 딴다. 그리고 뭐 한 3년 동안 2년에서 3년을 공부한 뒤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 두시고 그걸 실천하셔야 합격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가시겠다 그러는 분들은 무조건 도시계획 기사를 따셔야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뭐 부동산을 할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를 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또 권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주택관리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전체 주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에서는 어차피 주택관리사를 뽑아서 주택관리사 보루하고 3년 정도 실무를 쌓아서 주택관리사가 되면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서 꾸준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지금 관리소장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한 번의 물갈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꼭 뭔가를,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좀 더 나은 무언가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이제 준비하는 한 학기에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도 그렇고 내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찾으셔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 그 무엇이든 좋아요. 찾으셔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래도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 준비를 해서 낚싯대를 던져야 고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요새 선전 보면 그런 거 있죠. 조승우가 나와가지고 산을 정복하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경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도 좋고 자기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기도 좋아요. 그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조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그 학생 상담실 가면 MBTI나 뭐 스트롱 이런 것들의 직업 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 다 해주거든요. 본인이 정 모르겠으면 그런 검사라도 받아서 아,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취미가 있고 적성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아는 친구 중에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그림 그리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너무너무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길을 택했냐, 결국은 뭐 미술사나 이런 걸 공부하더니 큐레이터가 된 거예요. 내가 미술을 못 그리면 내가 미술을 발굴하고 이걸 키울 수도 있고 남들에게 설명하고 전시하는 일을 하겠다. 본인의 재능이 없는 분야는 그렇게 약간 돌려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미래를 경로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마지막 보강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3번은 제가 주저리 떠든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배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교육자로서도 한번 지금 뭐 대면 수업이면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고민을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제가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 나중에 들어보시고 댓글로 남기실 때 본인의 생각 같은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